안녕하세요. 정치, 경제, 시사 요약 뉴스레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주요 뉴스를 간추려서 구독자님들께 전해드릴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 4.5일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시 한번 노동시간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단축이 아닌 미래산업 환경과 맞물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선 오는 2030년까지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단계로 주 4.5일제를 공식화했습니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업무는 AI가 대신하고 인간은 창의성과 감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위해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충분한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미사용 연차 및 휴가를 저축하고 3년 내 사용토록 하는 제도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근로시간 상한 및 최소 휴식시간 법제화 과로사 예방법 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실근로시간 측정 의무화를 통해 공짜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식과 여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1박 2일 쇼컷 여행으로 구성된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도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거와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전세자금 2차 보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전세보증제도 개선, 청년 교통비 절감을 위한 국민패스 신설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가족 부양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부모에게 쓰인 통신비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실생활과 맞닿은 공약들을 통해 경제적 여유와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한 만큼 충분한 여가와 휴식이 보장되는 사회, 누구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선 삶의 질 개혁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만간 공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의도에 대선 캠프 사무실까지 마련한 가운데 사태는 내일 오후 출마 선언은 그 다음 날이 유력한 일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을 내일 오전까지 소화한 뒤 오후에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날 계획입니다. 이후 2일 출마 선언과 함께 국민 앞에 서서 직접 대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마 메시지에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는 통합의 비전이 담길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분권형 개헌과 거국 내각 구성, 그리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식의 정치 개혁이 핵심으로 거론됩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는 정치와 행정의 협력, 국민 통합, 그리고 미래 도약입니다. 한 대행 측은 현재 국민의힘과의 후보 단일화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이 끝나는 시점은 5월 3일로 예정돼 있고 그 직후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결선에 오른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동훈 후보도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단일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공보물 인쇄 마감일인 5월 7일 전까지 단일화가 성사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보는 통합됐어도 투표용지와 홍보물엔 두 사람의 이름이 따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한은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며 마지막 실질적 마지노선은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선언은 단순한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야권 전체의 전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가 내세운 비전이 유권자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 또 보수 진영의 단일화 카드가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결국 정치와의 작별을 선언했습니다. 오랜 세월 정치판을 누빈 그는 이번 대선 경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결정하며 담담하지만 뼈있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는 오늘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정치를 계속하다가는 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대선 후보로까지 올랐던 정치 거물이 스스로를 되돌아본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YS, 즉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후 보수정당에서 5선 국회의원과 3선 광역단체장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언제나 계파 없는 외로운 아웃사이더였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러 번의 당내 경선에서 당신보다 민심에 가까운 성적을 받으며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민심에서는 앞섰지만 당심에서 참패한 일을 언급하며 그때 탈당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도전을 위해 참고 버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선 결과는 더 이상 정치를 이어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했고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다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치판을 떠나는 이유로 갈등의 피로감을 꼽았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갈등으로 밤을 지새우고 싶지 않다는 말 속엔 수십 년간 겪어온 정치의 치열함과 고단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닌 후배 정치인들이 시대를 이끌어갈 시간이라며 조용히 퇴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는 소시민으로서 거리를 걷고 시장을 다니며 사람들과 부담 없이 마주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정치인으로 기억됐던 그가 이제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남겠다는 이 선언은 많은 이들에게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자신의 방식으로 정치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는 그 길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순간 속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솔직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정치판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레미안원 베일리에서 벌어진 샴푸 논란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평당 2억 원, 호가 100억 원에 달하는 이 고급 아파트에서 공용 샴푸 지급 중단이라는 다소 황당한 공지가 붙은 건 다름 아닌 일부 입주민들의 비상식적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우나에 비치된 공용 샴푸와 바디워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져가는 행동이 반복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빈통을 들고 와 샴푸를 펌프질에 담아가거나 아예 빨랫감을 들고 와 바디워시로 세탁을 하는 입주민도 있었다는 목격담이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사우나 내 샴푸, 로션, 바디워시 등 대부분의 공용 비품 지급을 재고 소진 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현재는 비누와 치약만 제공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생활의 기본적인 질서와 매너가 무너졌다는 데서 비롯된 조치였습니다. 관리 측은 공용품 비용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급등하면서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을 2,990가구로 나누면 세대당 1,000원 정도 사실 큰 부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은 그 정도 비용을 감수하지 못한다면 고급 주거지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들의 커뮤니티 사우나는 요즘 수건 지급 여부도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수건 세탁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하다 보니 몇몇 단지에서는 수건 제공을 아예 없애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원베일리 역시 애초부터 수건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급 주거문화 속 공공의식 부재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서는 사우나 내 다이슨 드라이어가 무더기로 도난당해 전국적인 조롱을 받았던 사례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비싼 집값, 화려한 외관, 고급 커뮤니티. 하지만 진짜 고급스러움은 매너와 책임감 있는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번 사우나 샴푸 논란이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완용의 증손자가 친일 재산을 되찾아 거액을 챙긴 뒤 해외로 이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동 일대 무려 700평에 달하는 땅으로 과거 이완용이 소유했던 곳입니다. 이완용은 일제강점기 당시 국권을 팔아넘긴 을사오적으로 친일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해방 후 해당 재산은 국가에 귀속됐지만 그 후손인 이윤영 씨가 소송을 제기해 이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윤영 씨는 지난 1997년 이 땅을 매각한 후 캐나다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일대의 시세로 보면 약 30억 원 규모의 금액이 손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해당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중이며 향후 가치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법원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친일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국가가 이를 몰수할 수는 없다며 이윤영 씨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은 친일 재산환수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이루어진 것으로 소급 적용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완용이 일제시절 전국 곳곳에 축적한 땅은 약 676만 평에 이르렀지만 실제 환수된 재산은 전체의 0.05%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도 충격을 안겨줍니다. 대부분은 해방 전에 이미 현금화되거나 후손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과거 정산이 아닙니다.
나라를 팔아 얻은 대가로 이룬 재산이 오늘날에도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어지고 그 재산으로 누군가는 해외에서 풍요롭게 살아간다는 사실은 국민 정서와 크게 충돌합니다. 법치주의라는 이름 아래 친일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 현실. 국민들은 묻습니다. 과연 정의란 무엇이고 역사는 어디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가? 조용히 넘어가기엔 너무도 씁쓸한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사건이 알려지며 유심 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의 원인으로 이반티 VPN 장비의 취약점이 악용됐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대만의 사이버 보안 기업 팀 T5의 발표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연계된 해커 그룹이 이반티 VPN 장비의 취약점을 통해 전 세계 통신, 에너지 등 20여 개 산업 분야에 침입했으며 피해국 중 하나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마침 발표 시점과 겹쳐 SK텔레콤에서 실제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반티 커넥트 시큐어 VPN 장비는 원격 근무나 외부 접속을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번에 보고된 CV20250282와 CV20252457이라는 심각한 취약점을 통해 해커가 원격으로 시스템에 침투하고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취약점이 보안 취약성 평가에서 각각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의 치명도를 기록했다고 경고합니다. 국내 다수 기업이 이 장비를 사용하는 만큼 이 같은 취약점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SK텔레콤 사태에선 통신사의 폐쇄망, 즉 외부와 차단된 내부 네트워크마저 뚫렸다는 점이 충격을 더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홈서버는 외부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망에 있다며 어떻게 해커가 침투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분리된 폐쇄망임에도 해커가 침입했으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고 내부 협조자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보안업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을 넘어선 고도화된 사이버 전쟁의 한 단면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팀 T5는 4월 이후 이반티 VPN을 겨냥한 공격 시도가 다수 포착됐으며 장비가 마비되거나 악성 코드가 심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은 정부와 민간 보안기관과의 협조 아래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용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을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노인학대 실태가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요양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일가가 운영하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일했던 요양보호사가 공익신고를 통해 폭로한 내용은 참담했습니다. 입소자 1인당 매달 37만 5천 원의 식대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음식은 말 그대로 강아지에게 줘도 안 먹을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썩은 과일이 간식으로 제공됐고 한층 입소자 16명이 마실 주스를 만드는데 바나나 7개를 물에 타서 돌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1.5리터짜리 토마토 주스는 층당 한 병이 전부였고 간식비는 1인당 100원이 채 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사의 질도 심각했습니다. 곰탕엔 건더기가 없고 미역국은 미역조차 없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숟가락에 진한 끼니에 음식물이 묻어 나오는 등 위생 상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사실상 방치됐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엔 한 80대 입소자가 열흘 넘게 설사와 혈변을 앓다가 결국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지는 경우 요양급여의 절반만 지급된다는 점 때문에 일부러 치료를 미룬 정황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결정이 가능한 어르신을 24시간 침대에 묶어두고 반드시 작성해야 할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이 요양원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요직에는 대부분 친인척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재정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구조적인 착취와 방임으로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와 건강보험공단이 현장 조사를 마친 상황이며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등의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검토 중입니다. 동시에 요양급여 부당 지급에 대한 환수 조치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시설 운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금전적 이익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입니다.
노인을 보호하는 공간이 학대의 무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4월 30일 오늘의 뉴스레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